국제금융론이죠. 오늘은 제3장 나갈 건데요. 제목이 국제거래조건과 금융시장 균형이라는 장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물론 매장 어렵지만 제2장의 연장선상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제2장에서 외환시장과 환율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제3장에서는 환율이 물가 이자율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놨죠. 환율, 물가, 이자율입니다. 물론 물가는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여기서 불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국제상품 및 국제자본거래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균형 조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국제상품 시장을 대표하는 게 물가죠. 그리고 국제자본거래라는 것은 이자율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배웠던 환율, 그리고 여기서는 물가, 이자율이 세 개가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크게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이 구매력 평가설이 여기 나오는 물가랑 관련이 있고요. 이자율 평가설이 이자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구매력 평가설을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고요. 공교롭게도 약자가 PPP여가지고 요거를 PPP 이렇게 약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Purchasing Power라는 건 구매력이죠. 그리고요, Parity라는 거는 영어의 being equal이라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것이죠. 구매력을 같게 놨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Interest Rate Parity입니다. 이자율을 영어로 Interest Rate이라고 하고요. 요 Parity라는 게 같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뭐를 같게 놨냐는 건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크게 정리해 보면은 구매력 평가설에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평가에는요, 무위험 이자율 평가, 유위험 이자율 평가, 실질 이자율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조금 이론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요? 환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유용한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장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전체적으로 매핑 되셨죠? 그죠? 자,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요, 구매력 평가라는 얘기인데요. 한문으로 써놨네요. 구매력 평가. 그리고 뒤에는 중국어 간체자로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읽으면 구매력 평가인데 그냥 여담인데요.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간체자죠. 그죠? 예. 이 구자가 무슨 구자예요? 되게 어렵죠. 쓰려면 여러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그죠? 예. 그 살 구자입니다. 여러분, 구매라는 걸 한문으로 표시했는데요. 중국에서도 그대로 구매라고 쓰는데 좀 구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체자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요, 중국어로 읽어볼까요? 자, 영어로는요,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죠. PPP 이론입니다. 왜 구매력 평가라는 것을 하느냐, 그 배경을 조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한국 예를 들어보면 환율이 굉장히 변했죠. 저희 소위 말하는 IMF 위기 때요. 1998년이죠. 환율이 1대 2,000까지 갔습니다. 2008년에는요. 1,500까지 간 적이 있죠. 현재는 1,2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보면은 환율이 굉장히 플렉츄에이션이 심하죠. 이렇게. 그죠? 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냐면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심하면은 수출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수입업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람들이 종종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궁극적인 아니면 장기적인 아니면 중단기적인 어떤 지향점이 있지 않을까? 수렴점이요.
이런 시도가 여기 나오는 이제 구매력 평가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작을 할 때요, 항상 이렇게 뭐 오늘은 강의실에 아무도 없지만 이 강의실에 이렇게 되게 모자를 쓴 학생을 하나 지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보통 시작을 합니다. 어떤 모자냐면 여기 보면은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모자거든요. 자, 모자를 쓰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요. 그죠? 모자 보이시죠? 모자입니다. 되게 가격을 물어요. 한 45,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 돈이죠. 만약에요, 제가 왜 굳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모자를 꼽았냐 하면요, 미국에서 파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모자랑 한국에서 파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모자랑 똑같으니까 그래요. 자, 한국에서 45,000원이고요. 미국에서 45달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모자를 중심으로 한 환율은 얼마죠? 예, 1대 1000이죠. 맞죠? 모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관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물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는데요, 현재 은행에 가니까 환율이 얼마냐 하면요, 환율이 12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코리안 원 per US 달러. 자, 은행에서는 그러면 원화랑 환율을 120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돈 1200원을 내야 미국 돈 1달러를 구매할 수 있는데, 모자로 봐서는 1대 1000이죠. 맞죠? 두 개가 다르죠. 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자를 중심으로 만약에 보면은요, 비단 모자뿐 아니고 다른 물건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1대 1000에 수렴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현재 US 달러 1200의 환율은 계속해서 변하죠. 1100, 예를 들면 1000원에서 1300원까지 계속 변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모자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환율이 1대 1000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1대 1000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라는, 물론 모자 하나만 보지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거는요, 구매력을 기준으로 본 거죠. 물론 여기서 모자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제 말 이해하셨죠? 대충 이런 기본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상품 거래에서요, 모자가 아니고 더 상품들을 확대하면은 양국 물가와 환율 간의 일종의 장기 균형 관계를 나타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구매력 평가설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국가에서 통화 구매력은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큰 설계는, 구매력 평가는 장기 환율을 결정하거나 예측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니까 뭐 생각 안 나세요? 혹시 빅맥 지수라고요? 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구매력 평가설의 기본적인 어떤 그 기본 설계입니다. 예, 영어로는 Purchasing Power Parity 이렇게 나타내고요. 예, 중국어로 이제 구매라는 거를 꼬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똑같습니다. 예, 꼬마이리 빙지아 리론 해가지고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어쨌든 영어로 Purchasing Power Parity를 번역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매력 평가설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보통 원론에서 배우면은 보통 위에 것만 배웁니다. 저 모자 정도. 그래서 이거를 모자를 넘어서 전체적인 이제 물건들로 다 확대하면은 물가 수준이 되고, 물가 수준과 환율 간에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자, 여긴 조금 테크니컬해요. 뭐가 다르냐면요, 아래와 위에서 물가 수준을 물가 변화율로 잡고요, 환율을 환율 변화율로 잡았습니다.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아마 경제적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좀 의아해질 수 있는데요, 뒤에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변화율로 잡는 게 보다 더 정확합니다. 위에 것보다.
조금 이따가 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서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서를 보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그 물가를 가지고서 환율과 연관을 하는 건데요. 말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모자 하나 가지고 환율을 이렇게 맞췄죠? 맞죠? 그럼 모자뿐만 아니고 여러 물건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다 모은 게 결국은 물가겠죠. 이걸 가지고 환율과 맞춰가지고 장기적인 환율을 추측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은 어떤 전제가 필요해요. 그 전제가 여기 나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Law of One Price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한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자의 미국에서 가치랑 한국 내에서 모자의 가치가 두 개가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갑자기 공식 보니까 그죠? 예. 여러분 사실은 이 공식을 일단 지워볼게요.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 궁극적으로 뭐냐면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요. 직관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공식이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모자 45,000원 45달러랑 똑같은 거예요. 2,000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2달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가치가 같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중간이 환율이거든요. 여러분 2,000원을 어떻게 2달러로 만들죠? 2달러에다가 환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환율은 이렇게 표시되죠. 1,000원 코리안 원 per US 달러로요. 곱하기 2 US 달러면 사실 US 달러가 약분이 되죠. 곱하면 2,000입니다. 맞죠? 그죠? 물론 우린 이걸 머릿속에서 계산하지만 이거를 공식화할 수도 있죠. 그래서요, 여기 2,000이라는 게 뭐냐면 자국의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PI라고 썼어요. 왜 I라고 썼냐면 1번부터 I번까지의 여러 물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다 총합한 걸 우리는 물가라고 간주를 합니다. 자, 저기 PI 요거 우리 별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걸 asterisk라고 하는데 PI의 asteris크가 여기 나오는 2달러입니다. 이건 뭐예요? 2달러는 미국의 물가죠. 다시 말하면 저 모자의 물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모자로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은 뭐냐면은 45,000원이 여기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45불이고 환율이 1대 1,000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저 S라는 게 뭡니까? S라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은 어떻게 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자 하나에서 적용됐던 것을 전체 여러 1번부터 I번까지의 물품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 재화의 가격을 일종의 재화 바스킷에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어에서도 이것을 바스킷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화 바스킷이라고 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물론 거시경제학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거시경제학에서 실제로 물가를 산출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CPI라는 걸 구하거든요. Consumer Price Index의 약자인데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종의 바스킷에다가 특정 물품들을 넣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500개 넘게 넣어요. 600개 안 되게 한 580개 어라운드 정도 넣습니다. 거기다가 일종의 바스킷을 구매하죠. 지금 제가 말한 게 이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의 공식입니다. 이것을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PI는 SPI asterisk죠. 저걸 가지고 변형하면 이렇게 파란식으로 되겠죠. 다시 말하면 환율은 자국의 물가를 나눈 거죠. 외국의 물가로. 맞죠? 이게 뭐예요?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에서 구한 환율입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얘기예요. 왜 필요했죠?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물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환율이 1,200원이에요. 근데 이 1,200원이 안정적인 게 아니고 계속 막 변해요. 한 달 전에만 해도 1대 1,000원이었다가 1,200원이었다가 1,5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 막 이래요.
이랬을 때 사실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나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궁극적으로 어떤 데 수렴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이런 추측을 했을 때 유용한 이론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100% 맞냐? 이건 아니에요. 모든 이론에는 다 여러 가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 조건은 S는 환율, P는 자국물가, P 애스터리스크는 외국물가 간의 일종의 균형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자체로서 물가 환율을 결정하는 거냐, 어떤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거냐면 물론 그건 아닙니다. 다만 결론적인 현상을 나타내주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에서 가장 유명한 예가 여기 나오는 빅맥 지수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MLB 모자를 칠판에 써놨었죠. 근데 MLB 모자가 아니고 빅맥을 가지고서 환율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빅맥이라는 메뉴는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빅맥이란 메뉴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빅맥을 비교해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칠판에 그린 모자 대신에 빅맥이 들어온 거죠. 빅맥은 그럴듯한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햄버거 가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햄버거 가격에 여러 가지 지수들이 묻어 있죠. 예를 들면 소고기 가격뿐만 아니고요. 그죠? 야채 가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빅맥 지수고요. 빅맥 PPP 환율이라고 해서 제가 도표를 써놨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요.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1986년도에 개발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근거해서 발표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전체 빅맥 가격을 여기 보면 이제 국내 가격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은 당연히 달러로 구매하겠죠. 이거를 뭐라 하면 빅맥 지수 1로 보는 겁니다. 여기 1이죠. 현재 환율을 1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빅맥이 얼마게?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4,100원이죠. 한국이. 그죠? 그러면요. 이 4,100원을 현재 달러 가격으로 현재 환율로요. 현재 환율이 당시에 2015년에 조사한 건데 1,083원이네요. 현재 1,200원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때는 좋았네요. 여행 가기가. 요거 계산하면은 달러 가격으로 3.78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수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환율과 다시 말하면 요게 보면 현재 환율이고요. 빅맥 지수상의 환산해 봤을 때 약 20% 정도 싼 거죠. 미국 빅맥에 대해서요. 맞죠? 그죠? 요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빅맥 지수입니다. 자, 이 빅맥 지수로 본다면은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알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주목해야 될 게 러시아네요. 러시아 진짜 싸네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서 빅맥을 사 먹으면 89루블을 당시에 주고서 빅맥을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현재 환율로 바꾸면은 미국의 빅맥보다도 무려 71%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햄버거 가격이 가장 비싼 데는 얼마일까? 스위스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죠. 다시 말하면 미국 지수를 1로 봤을 때 무려 미국 빅맥보다 57%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빅맥이 러시아에서 가장 싸게 팔리고 스위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 되는데 대략 보면은 계산해 보면 한 미국보다 1달러 정도 싼 거죠. 자, 이게 맞냐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한국을 볼까요? 한국이 현재 현재 환율이 1,083인데요. 현재보다도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맞죠?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환율이 1로 수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을 기준으로 해서 과대평가됐냐 과소평가됐냐 이걸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제가 뒤에 객관식 문제에서 다뤄드릴 겁니다. 그러면 좀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100% 맞진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모자처럼 동일재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빅맥 안에 들어있는 소고기 값 차이도 있고요. 인건비나 임대료나 조세 등 차이도 있고, 그리고 뭐 특히 다시 소고기로 돌아가자면 여러 무역 장벽 차이도 있겠죠. 이런 걸로 사실은 이 빅맥 지수가 100% 맞다라고는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용한 경제적 함의는 있죠. 미래 환율에 대해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잘 성립되지 않는 이유들을 적어놨습니다. 물가지수 계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품목만 고려하죠. 모든 상품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물가를 고려할 때도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도 기본적으로 베스킷에 들어가 있는 것만 고려를 하죠. 그리고 가중치가 달라요. 이것도 CPI를 넣을 때 가중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많이 소비되는 상품의 가중치를 많이 넣어요. CPI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계산할 때 적용되는 품목도 다르고 가중치 패턴도 다르게 되겠죠. 게다가 저 모자 예를 들지만 저 모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올 때 무관세로 건너오는 건 아니죠. 관세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쿼터 등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수송 비용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독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별화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따라 물건을 다르게 받을 수 있죠. 똑같은 건데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뭐 잘 100% 맞느냐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까 맥도날드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빅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다른 게 국가마다 판매 전략이 달라요.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다이어트나 비만 이런 거 신경 써가지고 오히려 가격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빅맥이 예를 들면 신흥국가에서는 굉장히 뭐 핫한 상품이죠. 그래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좀 올리는 뭐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란 요인들이 있어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뭐 100% 맞느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적인 함의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과대평가됐고 과소평가됐고 그게 무슨 말이냐를 객관식 문제에서 다뤄드린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객관식 문제 하나 했는데요. 볼까요?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정기적으로 빅맥 구매력 평가 환율을 발표한대요. 말씀드렸죠, 그죠? 예. 한국에서 빅맥 가격이 3,000원이고 미국에서 3달러래요. 이 두 가격이 함의하는 원달러 간 구매력 평가 환율은 얼마냐? 얼마죠? 1대 1000이죠. 맞아요? 달러당 1,000원입니다. 4번, 5번이 달러당 1,000원이네요. 자, 근데요. 문제 이제 두 번째예요. 만약에 현재 환율이 1대 900이에요. 지금 원하는 구매력 평가설에 비추어 과대평가된 거냐, 과소평가된 거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환율을 예측할 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이. 자, 무슨 말이냐면 빅맥 지수라는 건 물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대 1000이에요. 근데 지금 은행에 갔더니 1대 900이야. 여러분이 지금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볼게요. 해외여행을 한 6개월 내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6개월 내에 US 달러를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US 달러를 살 수 있어요. 언제 사실래요? 지금? 지금 사면 비싸게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당 지금 사면은 싸게 사죠. 달러당 900원을 내면 1달러를 사니까는요. 맞죠? 한국 돈을 가지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빅맥 지수로 보면은 900에서 1000으로 이동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이 이론상으로 보면은요. 자, 그러면 현재 원화는 과대평가된 겁니까? 과소평가된 겁니까? 예, 과대평가돼 있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죠, 이거? 궁극적으로 1대 1000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1대 900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1000이 강해요? 900이 강해요? 900이 강한 겁니다. 맞죠? 아니 900원 내면 US 달러를 준대잖아요. 1000원이 아니고. 현재 강한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에 봤을 때 현재 한국 돈은 과대평가된 거란 얘기죠. 이해하시죠, 제 말? 그죠? 이게 과대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빅맥 지수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을 끝냈고요.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인데요. 와, 이건 조금 어려워요. 보통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론에서 경제학 이제 보통 개론에는 잘 안 나오고요. 물론 이 이론은 원론을 배울 때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은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인데 이것은요. 아까 물가랑 환율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물가는 물가 수준이었죠. 그죠? 물가 수준. 근데 이건 왜 갑자기 상승률이야? 바뀐 거는 상승률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제가 좀 여러분들을 한번 이해시켜 볼게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요거 지우고요.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탄력성이라는 게 보통 이거예요. 뭐냐면 가격이 변할 때 얼마나 물가가 변해? 라는 걸 보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탄력성 공식은요. 이렇게 써요. 가격이 변할 때 물가가 얼마나 변해? 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게 퍼센트예요. 여기 나오는 것도 퍼센트고. 가격이 변할 때 물가가 변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물 가격에서 가격의 변화율을 표시한 거죠. 맞죠? 이래야 이게 정확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가격이 변할 때 물가가 얼마나 변하는 것을 저렇게 변화율로 안 나타내고 그냥 절대로 나타내면은 숫자에 왜곡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1000원 올랐다고 그려볼게요. 가격이요. 담배값이 1000원 오르는 거랑 소나타 값이 1000원 오르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완전 다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를 볼 때 원래 가격에서 변화율을 측정해야지. 다시 말하면 퍼센트로 측정해야지 굉장히 정확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물가 수준과 환율을 그냥 이렇게 비교했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요. 뭐냐면 일부 품목에서 물가가 안 맞을 수 있죠. 그죠? 퍼센트로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를 들면 얼마 올랐다가 아니고 몇 퍼센트 올랐는 거예요. 탄력성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탄력성 구할 때 원래 가격에서 변화율을 이렇게 따집니다. 조금은 이해 가셨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나오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영어로는 앞에 relative를 붙이고요. 양국의 물가 수준이 아닌 상승률 차이와 환율 상승률 간의 관계를 가지고 따집니다. 자, 이 뒤에도 좀 어려워요. 사실 교과서가 좀 어렵게 써 있는 데다가 친절하지 않죠. 교과서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PI, SPI, 에스터리스크라는 걸 먼저 유도했었죠. 이건 전에 배운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나왔냐면 로그치에서 양변을 전미분하면 뭐 이런 공식을 막 이렇게 막 아씨 뭐야 이거 그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환율 차이가 양국 간 인플레이션 차이랑 같다는 거죠. 자, 이게 이런 공식이 왜 나오냐 하면요, 여기 이론적 근거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고전파의 화폐 중립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화폐 공급량 증가가요. 물가, 명목 환율 등 모든 변수는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실질 변수는 변하지 없다. 와, 어렵네. 자, 뒤에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써놨어요. 손으로 한번 써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유명한 화폐 수량 방정식이에요. 아마 거시에서 배우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만 아마 다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VPQ, 저거 아주 유명한 식이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이게 맨 앞에 있는 M이 뭐냐면 화폐량이에요. 요 V는 화폐 유통 속도고요. 요 P는
물가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GDP입니다. 자, 요렇게 이거를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고도 하고요. 뭐 피셔 방정식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조금 수학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그 중학교에 그 말은 나오던 것 같은데 그 방정식이죠. 방정식 양변을 동일한 수를 곱하거나 동일한 수를 나눠도 똑같죠. 맞죠? 예, 맞아요. 동일한 수를 곱하거나 동일한 수를 나눠도 같지만 양변의 로그를 취해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그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예.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해도 같아요. 양변에 물론 자연 로그를 취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해 볼게요. 뭐 그래도 같다니까. 그러면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은요. 로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셈이요. 아니, 곱셈이 이렇게 덧셈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부터 되게 어려운데요. 양변을 미분을 해요.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하는 요 장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셔도 돼요. 예, 유도 과정입니다. 이 자연 로그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돼요. 모양이 특이하게.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은 이 n분의 1이 되고 이거를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이 m이 앞으로 내려오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요거 형태를 보면은요. 뭐냐면은 m이라는 게 아까 뭐였죠? 화폐 양이었죠? 그죠? 원래 화폐 양에서 화폐량의 변화불과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이거 다시라고 쓴 게 미분했다는 얘기인데 m을 미분했다는 얘기는 m의 변동량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이게 바로 변화율이라는 거죠. 자, 우리 저 고전적인 공식을 로그치에서 미분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변화율의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공식은 자, 화폐 변화량 플러스 유통 속도는 물가 변화율 플러스 GDP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로그치하고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절대량이 아니고 변화율로 나타내는 시도죠. 자, 다시 가볼게요. 공식. 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곱셈이죠. 그죠? 절대량을 나타낸 건데 로그치에서 양변 미분하면은 변화율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그렇고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로그치에서 양변 미분하면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물가 수준과 환율과의 관계를 본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과 환율 상승률과의 관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에서 상대적으로 놓으면서 상승률로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파 화폐 중립성을 근거로 한 거고요. 화폐 중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물가도 오르고 명목 환율도 오르면 실질 변수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명목적 교란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명목적 교란 요인을 제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왜? 퍼센트로 바꾼 거죠. 제 말 이해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한다는 거죠. 문제 하나 다뤄봅시다.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실질 국민소득과 물가의 변화가 없다. 뭘 의미하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거예요. 제가 해설도 굉장히 자세히 썼는데 뭐냐면은 자, 요거예요. 요게 일종의 이제 교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자, 요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맞죠? 예. 근데 실질 국민소득과 물가, 여기에 실질 국민소득이거든요. 이것도 변화도 없고 이것도 변화도 없대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2번입니다. 네. 2번이에요. 2번이고요. 왜 저렇게 되냐면 물론 곱셈물은 성립이 안 하죠.
저 방정식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변화율로 나타내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변화율로 나타내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시죠. 가상국가 매크로랜드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 지금 저 MVPQ를 변화율로 나타내면 더하기가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실질 GDP가 7%, 통화량은 12% 증가하고 이자율은 5%래요. 명목 이자율은 얼마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여기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대요. 저기서 보면 그 V가 일정하다는 거고요. 통화량이 12% 증가했대요. 그러면 자, 이게 12% 증가했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건 일정하고요.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얼마죠? 물가 상승률은 안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GDP가 7% 증가했대요. 이게 7%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얼마예요? 예. 여기. 예. 물가 상승률이 5%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아, 물가가 5% 증가했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정보에서요. 자, 물은 건 뭐냐면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실질과 명목의 차이는 인플레이션 상승입니다. 실질이자율은 5%인데 명목이자율은 얼마냐? 실질이자율에다가 여기 나오는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게 명목이자율이죠. 그래서 정답은 10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도 이렇게 써놓고 제가 그 해설도 친절히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되게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맨 앞으로 가볼게요. 어려운 거 없고요. 심플해요. 구매력 평가설을 얘기하는데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요. 아까 칠판에 썼다가 지운 것처럼 물가 수준과 환율 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맞죠? 그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보다 더 정확히 나타내주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 환율 상승률이라는 퍼센트로 나타내 준 거다. 중간에 미분하고 로그치하고 이런 얘기는 빼고요.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목적 교란 요인을 상대적으로 없앴다는 게 여기 나오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 유도 이런 것들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시죠. 환율이 오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결정된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 상승률이니까 무슨 이론을 적용해야 돼요? 예,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죠.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 원화로 표시한 달러 환율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자, 여기서 보시죠.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요. 미국 물가 상승률이 한국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요. 라는 얘기는 우리의 화폐 가치가 더 강해지는 거죠. 맞죠?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환율이 하락한다, 하락한다. 1번, 4번인데 여러분 여기서 실질 환율이에요? 명목 환율이에요? 당연히 명목 환율이죠, 여러분. 맞죠? 여기 나오는 환율 다 명목 환율이었잖아요. 실제로 계산한 거. 공식 보세요. 다 명목 환율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예, 그래서 해설도 써놨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서는 실질 환율이 일정하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일로 일정하다고 전제해서 했으니까 답은 여기서 4번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은요, 저희 어떻게 돼야 돼요? 환율과 물가 수준이 사실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렵죠? 이거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참고사항이라고요. 이거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보는 건데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과 명목 환율과의 관계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획기적이다. 이거 맞네. 1920년대 독일처럼요. 독일이 굉장히 화폐를 많이 찍어냈죠.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때요.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물론 이 인플레이션의 여파 여러 가지 국제 사정상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지만 어쨌든 화폐량을 많이 찍어내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예, 막 또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독일의 경우처럼 이게 잃지 않은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1970년대 보면은요, 이 두 개, 오타 났는데 양자 간의 안정적 관계가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죠. 사실은 70년대 오면은 이게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물가 상대 수준이 파란색이고 실질 환율이 명목 환율, 실질 환율 돼 있는데 환율이 안 맞죠. 두 개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맞을까? 자, 이게 보면은요, 아까 명목적 교란 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실질적 교란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실질적 교란 요인이 뭐냐 하면요, 갑자기 이런 거 나오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자세히 좀 한번 관찰해 보시죠. 기본적으로요, 뭐냐면 요 아무것도 안 쓴 거 있죠. 아무것도 안 쓴 거. 이게 국내예요. 여기 에스토리스크를 붙인 게 뭐냐면 외국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쓴 게 국내 피가 물가고 외국 물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화를 두 개로 나뉘었어요. 교역재랑 비교역재로요. 우리 기본적으로 뭐였죠? 구매력 평가설은? 구매력 평가설의 기본은 교역재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같은 재화로 간주한다는 건데 실제로 비교역재 같은 경우는 같은 재화가 될 수 없죠. 교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재화를 비교역재랑 교역재로 나눠놓고 가중치를 주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잘 안 돼요.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되지 않느냐? 실질적 교란 요인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 교란 요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교역 조건이 변하는 겁니다. 자, 교역 조건이 변하면은 똑같은 물건의 가치가 왕창 달라지죠. 그죠? 원래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했잖아요. 근데 교역 조건이 달라지면 환율도 원래 세팅됐던 게 다 변하죠. 교역 조건이 변하면요. 영어로 교역 조건은 terms of trade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교역 조건이 변하는 게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있었죠. 그럼 교역 조건이 다 변합니다. 석유 가격이 막 변하니까. 게다가 여기 화란병이라고 했는데요. 이 더치 디지즈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네덜란드 산유국이에요. 노르웨이도 산유국입니다. 뭐 전 개인적으로 조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끔 우리나라 이 복지 얘기하면서 네덜란드랑 뭐 그 스웨덴 뭐 이런 데들이랑 노르웨이 이런 데들이랑 비교하는데 글쎄요, 얘들 부자예요. 산유국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더치 디지즈가 뭐냐 하면요, 네덜란드에서 석유가 났는데요. 사실은 석유가 발견되고서 막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이 쇠퇴됩니다. 이걸 우리는 더치 디지즈라고 그래요. 예. 어쨌든 이런 교역 조건이 변하는 경우, 그리고 그 교역제에서 비교역제로 바뀌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 절상이 일어나. 다시 말하면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그 실질 환율이 1로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화되면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저희 이제 70년대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경우가 나온 게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죠. 실질 변수가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 변수가 대표적인 변한 게 말씀드린 대로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오일 쇼크는 이제 2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안 맞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이 교역제 부분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다라는 뭐 다른 교수님들의 그 연구가 있고요.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서 물가이 변할 때 실질 변동이 변한다, 뭐 이런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 여기까지 해서요, 그 구매력 평가설 상대적 절대적 배웠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이자율 평가설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